복싱계의 전설 무하마드 알리의 인생이 바뀌었던 계기는 12살이었던 시절 자전거 때문이었습니다. 용돈을 모으고 모아 값비싼 자전거를 구입하게 된 알리는 자전거를 늘 보물처럼 여기며 살았는데 하루는 자전거를 타고 외출을 했다가 한눈을 판 사이 도난을 당하고 말았죠. 불쌍히 된 알리가 대성통곡을 하자 지나가던 한 아저씨가 근처 지하상가에 경찰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보라고 말해줬습니다. 알려준 주소로 가보자 경찰서가 아니라 웬 복싱장이 있었죠. 알고 보니 현직 경찰이 겸업으로 운영하고 있던 복싱장이었습니다. 도둑을 잡고 싶다는 말에 경찰관이자 체육관장인 조 마틴이라는 남자는 그러려면 힘을 길러야 하지 않겠냐며 이곳에 다니며 복싱을 배울 것을 권했죠. 이렇게 해서 지극히 우연한 계기로 복싱을 시작하게 된 알리는 금세 어마어마한 소질을 보였습니다. 10대의 나이에 국가대표로까지 뽑히더니만 불과 18세의 나이에 올림픽 금메달을 따내는 기염을 토했죠. 거칠고 투박한 파이터가 많았던 복싱계에서 알리는 특유의 우아하면서도 부드러운 마치 춤을 추는 동작들로 화제가 됐는데 상대의 공격을 가드도 올리지 않은 채 상체만 움직여서 흘려버린다든지 마치 춤을 추는 듯한 발동작으로 상대의 타이밍을 빼앗는다든지 그야말로 독보적인 스타일을 보여줬습니다. 오죽하면 그를 가리켜 마치 링 위에 발레리나 같다는 표현까지 있을 정도였죠. 어쨌든 18세의 나이에 올림픽 금메달을 차지한 알리는 들뜬 마음에 48시간 동안 금메달을 맨 채 생활했으며 심지어 잘 때조차도 메달을 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메달과 함께 의기양양하게 고국으로 귀국한 알리는 한 끔찍한 사건을 겪고 마는데 때는 알리가 고향으로 돌아와 친구들에게 크게 한턱 쏘겠다며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갔을 때였습니다. 알리 일행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들을 심상치 않은 눈빛으로 빤히 쳐다봤죠. 그러더니 직원들이 다가와 우리 식당엔 흑인은 출입금지다 라고 말하며 식당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금메달을 따며 조국의 영웅이 되었다고 생각했건만 60년대 당시 그의 피부색으로는 외식할 식당마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었습니다. 이에 큰 좌절감을 느낀 알리는 식당을 나와 그렇게나 애지중지해하던 금메달을 근처 깊숙한 강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금메달리스트가 되어도 현실은 달라진 게 없다는 것, 그에게는 세상이 무너질 듯한 충격이었죠. 먼 훗날에야 이런 사정을 알게 된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알리에게 다시 금메달을 만들어서 수여해줬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알리의 자서전에도 쓰여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지만 일각에서는 인종차별에 대한 충격을 강조하기 위해 과장한 것일 뿐 실상은 강에 직접 던진 것까지는 아니고 그저 금메달을 분실했을 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식당 출입금지 사건이 그에게 충격을 안긴 것만큼은 변함없는 사실이죠. 충격이 워낙 컸던 것인지 이 사건 이후 알리는 흑인 민권운동으로 유명한 흑인 전용 이슬람 단체에까지 가입해 인종차별 반대 운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리는 한 충격적인 선언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의 이름을 버리고 개명을 하겠다는 것이었죠. 노예의 이름을 버리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그의 이름은 무하마드 알리가 아니라 캐시어스 클레이였습니다. 그의 성 클레이는 과거 노예를 거느렸던 백인 집안이 지어준 성이었는데 그렇게 알리는 백인에게 물려받은 이름과는 연을 끊겠다며 아랍어로 칭송받는 고귀한 사람이라는 뜻의 무하마드 알리로 개명하겠다고 선언했죠. 그러나 이 당시 그는 캐시어스 클레이로서 유명해진 지가 오래였기에 언론에선 여전히 그를 예전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백인이 준 이름을 버리겠다는 개명의 이유를 탐탁치 않아 하는 백인들도 많았죠. 오히려 사회 분열을 더 야기시키는 급진적인 사고방식이라며 말이죠. 심지어 같은 흑인들로부터까지 공격을 받기도 했는데 일례로 어니 테럴이라는 흑인 선수는 알리와의 시합을 앞두고 일부러 그를 캐시어스 클레이라고 계속 부르며 보란듯이 도발했습니다. 심지어는 TV 프로를 통해 알리를 조롱하는 노래까지 불렀죠. Won't you come home, big Cassius? Won't you come home? Ain't it a shame you change your name? I'll change your features too. 당연히 알리로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날 수밖에 없었고 둘은 경기를 앞둔 홍보 인터뷰에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Cassius Clay, yes. Why do you want to say Cassius Clay when Howard Cosell and everybody is calling you Muhammad Ali? Then why you got to be the one of all people whose color to keep saying Cassius Clay? Why don't you call me my name, man? You told me your name was Cassius Clay. I'm gonna punish you. 그리고 결국 이 둘은 링 위에서 만나게 되는데 분노에 찬 알리는 경기 도중임에도 이런 말까지 퍼부었습니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알리는 확실한 승기를 잡아갔는데 이때 알리는 제대로 복수할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누가 봐도 빈사 상태에 빠진 상대를 일부러 힘 조절을 해가며 딱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만 계속 두들겨 팬 것이죠. 결국 15라운드 내내 처절한 응징을 당한 어니 테럴은 이 경기 이후부터 그를 무하마드 알리로 부르게 됐습니다. 이 시기 알리는 그야말로 무적 그 자체여서 31승 무패라는 압도적인 기록으로 세계 챔피언 자리를 노리고 도전하는 자들을 줄줄이 때려눕혔습니다. 2초 때 핵펀치를 12방이나 날릴 정도의 압도적인
압도적인 스피드와 특유의 나비처럼 유유히 날아다니다 벌처럼 순식간에 쏘아대는 파이팅 스타일은 상대에게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렇게나 최전성기를 보내고 있던 알리는 한 가지 행동으로 인해 엄청난 논란에 휩싸이고 마는데 바로 병역기피였습니다. 당시는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시기라 미국에선 징병제가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시민이었던 알리도 당연히 군입대 대상이었죠. 처음에는 지능검사에서 최저점수 미달로 군면제 판정을 받았으나 전쟁이 길어지며 더 많은 군인이 필요해진 미국은 지능의 최저 기준을 낮춰버리며 알리는 결국 현역 입대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알리는 이런 말을 하며 병역 거부를 선언했죠. 베트남 사람들은 내게 나쁜 짓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 내가 왜 그들을 죽이러 가야 하는가? 나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내 조국에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데 왜 다른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가? 이 발언은 인종차별과 전쟁의 부조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며 환호를 받기도 했지만 수많은 미국인들이 베트남으로 끌려가고 있던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그를 가차없이 응징했습니다. 5년 징역형을 선고하고 거액의 벌금까지도 부과했죠. 게다가 알리의 세계 챔피언 자격도 박탈하고 복싱 선수 자격까지 정지시켰습니다. 이로써 알리는 운동선수의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25의 나이에 강제로 수년간의 공백기를 갖게 됩니다. 암울해진 그의 인생은 대략 4년이 흐른 뒤에야 다시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오랜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그의 유죄 판결을 뒤집으며 양심적 병역 거부는 시민으로서 정당한 권리였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죠. 이로써 알리는 무죄가 된 것은 물론 복싱 선수 자격까지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리는 20대 후반의 나이에 다시 링 위로 올라서게 되는데 그가 공백기를 갖는 사이 챔피언의 자리는 조 프레이저라는 선수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무려 26승 무패의 기록으로 공백기 이전의 알리의 31승 무패 기록을 따라잡고 있었죠. 알리는 자신의 복귀 무대로 챔피언 조 프레이저에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26승 무패와 31승 무패의 대전은 세계 대결이라 불리며 엄청난 관심을 받았죠. 이 경기는 전 세계 시청 인구만 3억 명으로 집계됐는데 당시 지구의 총 인구가 약 37억 명이었으니 전 세계 인구 중 8%나 이 경기를 봤던 셈입니다. 이때까지의 TV 역사상 역대 최대의 시청자 수였죠. 그리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 경기에서 알리는 생애 첫 패배를 기록합니다. 4년간의 공백기는 그의 강철 같은 펀치를 녹슬게 했고 춤을 추듯 사뿐거리던 그의 다리는 마치 족쇄를 찬 듯 무겁게 움직일 뿐이었죠. 경기 후 큰 충격을 받은 알리는 심하게 부상을 당했음에도 의료진의 진료까지 거부하고 즉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며칠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상심에 빠진 마음을 가다듬었죠. 다행히 알리의 상심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 선수들을 연달아 격파하며 차곡차곡 순위를 올리더니 그에게 첫 패배를 안겼던 조 프레이저에게 다시 도전장을 던져 3년 만에 복수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 승리에도 알리는 아직 챔피언의 자리는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혜성처럼 등장한 젊은 선수가 새롭게 챔피언의 자리에 올라 있었기 때문이죠. 이 남자의 이름은 조지 포먼. 당시 24살의 신체적 최전성기를 보내고 있던 이 남자는 알리를 이겼던 조 프레이저마저도 한 경기에서 무려 6번이나 다운을 시키는 등 그 기량이 이미 절정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반면 32살에 접어든 알리는 선수로서 황혼기에 다다른 시점이었죠. 이러다 보니 경기를 앞두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알리의 패배를 당연시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앞둔 알리는 거의 기행에 가까운 도발을 하기 시작하는데 난 너무 빨라서 방수 위치를 내리고 불이 꺼지기도 전에 침대에 들어갔다. 이 세상에서 보이지조차 않으며 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유령과 무하마드 알리이다. 내가 보이지조차 않을 텐데 어떻게 맞출 텐가 등 이상할 정도의 여유로움을 보이며 번개 같은 스피드로 승리를 거머쥐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심지어는 토크쇼에까지 출연해 단 2초 만에 초스피드 펀치 6발을 날리겠다며 시범을 보이기도 했죠. I'm gonna hit you 6 times before you count 2. Go. Watch it. You wanna see it again? 이렇듯 워낙 뇌절을 하다 보니 사람들은 그를 개그 캐릭터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진짜로 자신감의 표현인 것인지 궁금증이 극에 달한 상태로 경기 당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관중들은 경기 당일에서야 알리의 진짜 속셈을 알게 됐으니 이날 전 세계는 스포츠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도박이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경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요. 알리는 스피드를 강조하던 모습이 무색할 정도로 그저 경기장 끝으로 몰려 상대방의 펀치를 막기에 급급했습니다. 알리의 팬들은 눈을 질끈 감으며 아무리 위대했던 선수도 세월을 이겨내지 못했음을 통감했죠. 그런데 경기가 진행될수록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알리가 맞으면서도 웃고 있었던 것이죠. 희한하게도 맞고 있는 알리보다도 때리고 있는 조지 포먼의 표정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알리의 작전의 실체를 깨닫기 시작했죠. 일부러 로프에 기댄 채 펀치들을 맞아가며 로프의 신축력과 반동을 이용해 데미지를 흡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복싱계에서 로프에 몰린다는 것은 불리하다는 증표였고 유리한 쪽으로 이를 활용한 선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전략을 생전 처음 당해본 조지 포먼으로서는 평소 때처럼 풀파워로 펀치를 쏟아내는데도
했는데도 상대방이 끝까지 쓰러지지 않자 큰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경기 이전까지 조지 포먼을 상대로 5분 이상 버텨내는 상대는 10%도 되지 않았죠. 그런데 알리는 무려 24분 가까이 그의 무차별 공격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운드 종료 13초 전 상대방이 제풀에 거의 빈사 상태가 됐음을 확인한 알리는 재빨리 코너에서 빠져나가 두 차례의 펀치를 정확하게 꽂아 넣었습니다. 조지 포먼은 그대로 링 위로 쓰러졌고 그렇게 실컷 두들겨 맞기만 하다가 마지막 펀치 두 방으로 인해 알리는 대역전극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희대 핵펀치로 유명한 조지 포먼을 상대로 스스로를 로프에 고립시켜 상대방이 지칠 때까지 주먹을 맞아댄 노장 알리의 불굴의 정신과 전략에 엄청나게 열광했죠. 이 경기로 다시 한번 챔피언이 된 알리는 이후 거의 40대에 이르기까지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그러나 인간의 신체는 결국 한계가 있는 법. 그렇게나 강철 같았던 그였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화되는 신체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나이 39, 라스베가스 비극의 밤이라는 끔찍한 사건이 터지고 마는데 이날 경기를 위해 링 위에 선 알리는 눈에 띄게 둔탁한 모습을 보이며 일방적으로 얻어맞았습니다. 관중들은 한때 지구 최강이던 선수가 지친 눈빛으로 비틀거리며 맥을 못 추는 모습을 보자 드디어 한 시대가 저물었음을 통감했죠.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었으며 해설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를 상대하던 선수는 늘 알리를 우상처럼 여기던 선수였는데 그는 많은 이들의 우상인 알리가 링 위에서 쓰러지는 모습을 관객들이 봐서는 안 된다며 쉬는 시간에 심판에게 가서 이제 그만 경기를 중단시켜달라고까지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경기 속기를 결정했고 그러자 이번에는 알리 측의 코치가 나서서 더 이상의 경기는 무의미하다며 경기 도중 기권을 선언했죠. 이로써 알리는 생애 처음으로 경기 도중 기권패를 당하게 됩니다. 알리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상대 선수는 그토록 존경하던 알리를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렸다는 사실이 괴로워 경기 직후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눈물만 계속 흘렸죠. Larry, I'd like you to explain why you've been crying. I feel that he fought one of the baddest heavyweights in the world today, and you cannot take credit from him. 경기 후 그는 알리의 대기실로 찾아가 당신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며 연신 사과를 했고 이에 알리는 미소를 지으며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고 농담을 건넸습니다. 이 경기 후 알리는 그리 머지않은 시점에 선수로서의 은퇴를 선언합니다. 이로써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선수는 영원히 글러브를 벗게 됐죠. 그런데 은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알리는 이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 어눌해지고 신체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듯한 이질감을 느낀 알리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파킨슨병이라는 선고를 받았죠. 몸이 서서히 굳어져가는 퇴행성 질환으로 완치가 불가능해 죽을 때쯤이면 움직이는 것은 물론 말조차 하기도 어려워지는 끔찍한 병입니다. 이때 알리의 나이는 불과 42. 파킨슨병 선고를 받기에는 너무나도 젊은 나이였죠. 무엇보다도 탈인간급의 신체 능력으로 유명한 그였기에 신체를 못 가누게 된다는 건 그에게 있어서 특히나 더 잔인하게 느껴질 만한 병이었습니다. 알리는 자신의 투병 사실을 알리며 나는 파킨슨병을 가지고 있지만 파킨슨병이 나를 가진 것은 아니다 하는 말로 병마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파킨슨병은 수많은 이들을 무릎 꿇렸던 악마의 불치병. 사람들은 아무리 그 무적에 알릴지라도 몸이 마비가 되어가는 이상 조용히 남은 여생을 보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알리는 제대로 걷기조차 어려운 몸을 이끌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을 벌이고 마는데 때는 이라크의 독재자인 사담 후세인이 미국의 전쟁 개입을 막겠다며 미국인 15명을 인질로 잡아두었을 때였습니다. 당연히 미국 정부 측에서는 석방 요구를 해댔지만 사담 후세인은 계속 묵묵부답이었죠. 이에 미국의 전 법무장관이 알리를 찾아가 당신은 이슬람 세계에서 존경을 받고 있으니 기적을 이뤄낼 수 있을지 모른다며 인질 석방을 위해 함께 이라크로 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알리는 제대로 거동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병세가 심각했으나 인질 구출에 도움이 되고 싶다며 이라크행 비행기를 탔죠. 이때까지 모든 공식 회담을 거부하던 사담 후세인이었지만 그 유명한 알리가 직접 왔다는 소식에 이례적으로 면담을 허락했습니다. 이들의 회담은 1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결국 알리에게 감화된 사담 후세인은 무하마드 알리가 빈손으로 미국에 돌아가게 하지 않겠다며 인질 석방을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5명의 인질 전원이 4개월 만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국가도 해내지 못한 걸 해낸 알리는 그야말로 미국의 영웅이 되었고 특히나 수많은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사실 알리가 이라크로 간다는 소식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대다수의 언론에서는 이를 비난하거나 비꼬았죠. 파킨슨병으로 말을 어눌하게 하는 이가 어떻게 사담 후세인을 설득하냐며 말이죠. 그럼에도 보란듯이 인질 구출에 성공한 알리는 또 다른 한 사건으로 인해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안깁니다. 때는 바로 애틀랜타 올림픽
올림픽 개막식. 올림픽 성화대의 마지막 주자로 무하마드 알리가 깜짝 등장했죠. 부들부들 떨리는 몸으로 신중하게 성화봉을 잡아든 알리는 당장이라도 넘어질 듯한 종종 걸음으로 성화대로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은 혹시라도 봉을 떨어뜨리거나 알리가 넘어지진 않을지 조마조마한 눈빛으로 쳐다봤죠. 알리는 봉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고는 불을 붙이는 데 성공했고 마치 그의 의지를 상징하듯 성화대는 힘차게 타올랐습니다. 많은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쳤으며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었죠. 전성기 때는 물론이거니와 은퇴 후 병마에 시달리면서까지도 수많은 업적을 남긴 무하마드 알리는 그야말로 불굴의 정신을 상징하는데요. 많은 이들이 알리와 같은 불꽃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유명한 명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한 절망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까지 있죠. 그래서 책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지키는 12가지의 원칙을 알려주는 성장지향성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성공한 사람들 700명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자기개발 전문가가 쓴 책인데요. 일론 머스크, 드웨인 존슨 등 유명인들의 사례가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애플의 CEO 팀 쿡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세계적인 대기업 CEO조차도 자신의 어플 사용 시간을 기록해보고는 하루에 낭비되는 시간이 엄청나다는 걸 깨닫고는 좌절했다는 에피소드가 저에게는 큰 위안이자 자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어플 사용 시간을 기록해봤는데요. 저도 팀 쿡처럼 제대로 충격을 받고는 어플만 몇 개를 지웠는지 모릅니다. 또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에피소드가 놀라웠는데요. 전 이 책을 읽기 전까진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는 무조건 없애야 한다는 마인드였습니다. 그러다 이 책에 나온 한 연구를 통해 불안감이나 스트레스가 오히려 어느 정도 있어야 일의 성과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이렇듯 성장지향성은 인생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드는 유용한 팁들도 많이 있고 현재 교보문고에서도 평점 9.9점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므로 자기계발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보기란에 있는 서점 링크 확인해보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가시기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